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제 취임식까지는 53일 남았는데요. 인수위 구성 먼저 한번 평가해 보고 어떤 과제들을 잘 풀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오셨는데요. 신성범 전 국회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제 본격 출범하게 됐는데 이번 인수위원회 명단 쭉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외교안보 분야는 MB계 인사들, 경제정책 분야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좀 많고 학계는 서울대 출신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그래서 뭐 언론에서 이번 인수위를 서호남, MSG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서울대, 그러니까 서호남은 서울대 출신이 많고, 예. 그다음에 50대가 줄이고, 그다음에 남성이 많다. 서호남.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 24명 가운데 13명을 차지하고, 예. 남성이 24명 가운데 20명입니다. 그다음에 50대가 줄이고요. 그래서 예. 당연히 이런 얘기가 붙고 또 MSG는 뭐냐면 MB계,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S가 그다음에 서울대. 예, 박근혜 GH를 따서 그 G, 그래서 MSG. 마치 양념 같은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묘하게 또 이렇게 젖어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고소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소영.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이라고 그랬죠. 예. 그 성균관대와 고시 그다음에 경기고가 많았고 MB 때 고소영은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이 많았다. 이렇게 예. 사실 이런 네이밍들은 어찌 보면 이제 좀 재미있고 해학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라벨링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한번 이미지가 굳어버리면은 약간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거라 좀 탕평 인사를 좀 하라 그런 뜻으로 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고소영, 성시경은 연예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서호남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은 이름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언을 한 거죠. 예. 예. 박진영 교수 인수위 경험 있으시죠? 인수위는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가 인수위가 없어가지고 아.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인수위 역할을 예, 했죠.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이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인수위 역할을 했죠. 네. 거기에서 무슨 일을 저는 뭐 하셨나요?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예, 예. 지금 이번에도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 24명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판식을 열었는데 실무위원 인사까지 다 났나요? 아직 안 났고요. 주말에 그러니까 전문위원, 실무위원은 주말에 난다는데 전문위원은 약 한 40명에서 50명 규모가 될 것 같고 실무위원은 이제 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파견 인력이에요. 와가지고 예. 이제 뭐 자료 찾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 진행 상황되는 부처 상황들 그다음에 사실 부처 연락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위원까지는 정치권에서 주로 많이 가는데 주로 실무위원들은 이제 그 정부 인력이 많이 파견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주말에 다 인선해서 다음 주 초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운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좀 빠른 편이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16일 걸렸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당에서 정권 교체가 이제 정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조금 늦게 구성합니다. 통상 2, 3주 하는데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는 빨리 합니다. 이번도 그래서 사실은 뭐 일주일 만에 거의 지금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 특성이 있는 걸로 봐야지 뭐 유달리 윤석열 당선이 빨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 MB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많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프로 아니냐, 아마추어 정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래도 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한 지가 뭐 8개월밖에 안 됐고 특히나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해 선거도 치러보고 당내 유경험자들, 당내 세력 관계를 아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하고 좀 접촉이 먼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MB 계열이 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이고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외교 안보 쪽은 예를 들어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라든지 지금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김태호 전 청와대의 전략기획 담당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좀 보수적인 색채, 한미 동맹과 안보 강화론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 눈에 띈 대목은 오히려 뭐랄까 경선이나
선거 캠프에는 안 보였던 교수들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라든지 뭐 남기택 서울대 교수, 신성한 호익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 따라서 저는 관료와 전문가, 교수의 결합체처럼 보인다. 예. 다시 말하면 추경호 의원, 뭐 이용호 의원, 그 박성중 의원, 이미자 의원 이런 분들 주특기 때문에 간 것처럼 보여서 정치권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성을 좀 강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교수가 참 많죠. 그러니까 말이죠. MSG보다는 MSP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페서 교수가 많은. 폴리패서. 예. 근데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요. 폴리패스가 많아야 돼요. 연구 실적이 탁월하고 뭐 학술 실적이 우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 정치라든가 현실 행정의 집행 구조를 이해하는 폴리패스들이 많아야지 이게 잘 돌아간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예. 뭐 교수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면 정책 반영하기에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출신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울이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산, 경남, 경북이 2명,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강원, 전북이 1명, 광주, 전남이 1명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 출생지가 호남이냐 영남이냐 어디 이런 것보다 활동을 어디서 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인수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개발 공약을 국정과제로 정할 건가 안 정할 건가. 우리 대통령 선거 치르면은 공약을 수없이 지역개발 공약을 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국정과제로 정할 것인가 안 정할 것인가를 인수위에서 정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곳에서도 우리가 144개 지역개발 공약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집권 5년 동안 지역개발 공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진행 단계를 점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 뭐 우리 뭐 광주 전남이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한 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지 이 지역 개발 공약을 챙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역을 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구성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상범 의원 로비를 떠나서 각 지역에서 현안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 광주 방송에서도 이렇게 와서 토론합니다만 예를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출신 지역이 아니라 정치적 기반으로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 국민통합위원장 맡고 있고 밑에 김동철 의원이 부위원장 맡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전 교수가 또 맡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병준 교수가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경북 뭐냐 아마 칠곡일 겁니다. 성중과 고령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광주 전남 인사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광주 전남에 있어야 된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달라는 이런 취지일 텐데 저는 오히려 그 민주당 쪽이 사람 출신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뭐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이니까 광주 전남이 없다는 것은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 느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좀 우스꽝스럽게 그럼 왜 다 우리 지역은 없냐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일까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더 먼저 드는데. 아니 이제 능력과 전문성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지역 안배 이제 뭐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성이 20명이고 여성이 4명인데 여성도 좀 적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 이은영 소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저는 이제 참여정부 때 인수위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어떤 구성의 다양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성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이런 쪽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인수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뭐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특보를 좀 계속 추가적으로 인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참여정부 인수위 있을 때는 그 이제 당선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예측이 되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좀 교환하는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점이 찍혀서 인수위 구성을 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인수위를 이렇게 구성할 때 인수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보면 이제 역대 그 인수위원장들 보면은 그 이 민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되게 정책을 좀 잘 다뤘던 분들이 인수위원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여정부 때도 그 임채정 위원장이 정책위 의장도 하셨었고 그래서 정책을 좀 총괄적으로 다뤄보고 정책의 방향성들을 좀 잘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분이 인수위원장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방향성을 만들기 위한 그 싱크탱크형 인수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분들이 많은 것과 그다음에 그 이제 당에서 어떤 이렇게 그 정책 역량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방향성을 정하려는 인수위가 아닌가. 특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국가를 만들 거라는 비전이 사실 그 선거 기간 중에 별로 보여주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인수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컨설턴트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감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신구 권력 간의 갈등도 그러니. 사실은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뭐 일단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만나기도 전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승자가 좀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져가지고 물론 부적절하지만 청와대 대변인 눈물까지 흘리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걸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광주 전남이 한 명도 안 보이면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뭐지 30% 기대했는데 10몇 %밖에 안 나와서 섭섭한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승자의 양보는 배려지만 그 패자의 양보는 굴욕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런 이제 지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양보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물론 신 의원님 말처럼 이용호 의원이 전북이라 영남으로 그러니까 호남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에 조금 하나 아쉬웠던 거는 정말 그 호남 인사가 전무하다는 것과 광주 전남 인사가 전무하다는 것과 여성이 4명밖에 안 됐다는 지점이 조금 아파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여가부 같은 이제 이번에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혹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거든요. 방향과 메시지를 보는데 이건 혹시나 이제 여가부에 대한 문제와 호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득표를 30% 공헌했지만 결국은 물론 많이 했습니다만은 2~3%가 넘는 것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 대한 또 혹시나 어떤 그 아쉬움과 약간 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생각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인수인이 이렇게 구성됐다 할지라도 초기 첫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호남 인사들의 중용을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 부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인수위에서 국정 과제를 정해버리면요, 이 관료 사회는 이 국정 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 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장차관을 배려하는 지역적으로 배려하는 문제는 배려의 차원이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저는 지역 인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인선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전문위원, 실무위원 또 포진하는 것도 다 보고 평가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광주 전남이 한 명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되는 게 부동산 문제가 사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가 또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에 의뢰해갖고 11일 조사한 거 보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가 24.4%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은 지금 시장이 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경제 활성화 부분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에 더 방점을 많이 찍는 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정치 개혁이라든지 국민 통합이라든지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이 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세대별 안배라든지 성별 안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성범 의원, 뭐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라고 할까요? 뭐 너무 쇼 위주로 안 하겠다. 청년 장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청년 인수위원도 없고 그러니까 뭐지 좀 다른 건가. 그런데
굳이 뭐 청년 인수위원이 안 들어가도 청년 정책 충분히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뛴다, 청년 전문가가 없다, 이런 것들도 지금 빠진 것을 골라 보니까 부동산, 벤처, 교육, 청년 이런 부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말 그대로 인수위원회다. 여기에다 모든 국민의 모든 욕구와 희망을 다 녹여내지는 못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물론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인수위원회가 뭐 개략적인 방향을 잡고 나서 초대 내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실무위원 합해서 한 200명, 100몇 명 될 테니까 이런 분들로 해서 좀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글쎄요. 아까도 제가 뭐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 완강한 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랄까 모든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원론은 맞을 거예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뭐랄까 그 정성이 없다든지 성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인수위라는 틀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전남과 광주 출신이 있으면 좋겠죠. 뭐 방송 보시는 분도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동철 전 의원이라든지 박주선 의원도 있고 적어도 국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고향은 뭐 경북이지만 김병준 교수도 있고 한 이런 자체는 정말 보완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마음은 안 들겠지만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예. 글쎄요. 지역 안배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도 좀 짚어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제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역 안배를 자리 나눠먹기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역 안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뭐 사람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가 애정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자리 나눠 먹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사실 제일 정치의 가치를 치는 게 갈등 조정과 탕평인데 그럼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인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어쨌든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저 전문위원, 실무위원 인사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위원은 주로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도에서 또 꽤 기용한다면 그거는 좀 역할론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건 또 기대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사람을 놓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정치에 저는 고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인사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계가 상당히 많이 발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꼭 계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까지 합하면 8명인데 인수위원이 24명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박진영 교수, 이 정도 포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면은 뭐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된 이후부터는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정치적 약속보다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때로는 약속을 조금 어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를 할 때는 51%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100%의 국민을 지금 전부 다 자기가 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요. 저는 이 인수위 구성에 있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파별로 배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적재적소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데 인수위 명단을 보면은 이 지명도라든가 이런 실적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 미시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지역 혁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뚜껑은 잘 씌워놨는데 세부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정치적 배분이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오히려 좀 이 발목 잡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철수계 쪽이 3분의 1이 좀 많다는 인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은영 소장 말씀 듣고 최수영 컨설턴트 의견 들어보죠. 저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이 교수 추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인수위원이 중요하지 그 밑에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중요하죠. 거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덜 중요한 예, 거겠죠. 좀 예. 그 어쨌든 인수위라고 하는 거는 인수위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의 추천 몫이 더 많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뭐 코로나 뭐 특별 TF 이런 것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인적 구성이 더 갔다면 여성이라든지 이런 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백경란 교수인가요? 네. 그분을 추천을 안철수 비상대응 위원장이 했죠. 코로나 특위에 포함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는 안철수의 3분의 1 비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공동정부 약속에서 3분의 1은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그 3분의 2는 국민의힘이 갖고 3분의 1은 안철수 위원장이 맡아라고 뭐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공동정부의 그 정신 구현 정신에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사실 안 대표의 직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몇이 없어요. 예. 사실 신용현 지금 위원하고 그다음에 이태규, 김도식 3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뭐 이렇게 외부에서 온 인사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 대표하고 선대위에서 전혀 호흡 맞춘 적도 없고 개인적 연이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분들인데 그다음에 뭐 고산 이런 분들은 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고산 이런 분들은 사실 우주인으로서 국민적 사랑을 받은 분이라 지명도가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다. 뭐 그건 뭐 추천했으면 그렇게 보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3명이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나머지는 뭘로 보느냐 솔루션형 인사라고 본다. 그러니까 해법 인사 그걸로 그렇게 봐야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직계 인사들은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좀 덜 기용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전문성 있는 인사, 솔루션형 인사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이번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렇죠. 잘 꾸려 나가느냐가 본인의 또 향후 정치적 입지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럴 때 자기 사람 챙기는 것 보여주는 것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몫이 3분의 1이었을 때 정말 얼마나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많이 발굴해서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하느냐 이게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봤겠죠. 그러니까 5명 전문가 그룹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형 인사로 갖고 성과를 내서 그다음에 평가받겠다. 국민 여론에 평가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지금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갔는데 앞으로 내각 구성도 그 정도 비율로 가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인수위 성과를 볼 것 같아요. 국민 여론, 그다음에 윤 당선인이 느끼는 체감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총리 지명과 개각은 좀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영 소장, 이 인수위 평가 같은 것도 여론조사 합니까? 이것도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제, 뭐 지금 제1과제가 청와대 이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론조사에 좀 반영돼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역대 그 기대감,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제 국정을 잘할 것인지의 기대감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내용은 그러면 2부에서 좀 짚어볼까요?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지요.